천재 신혼부부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뭐죠? 신랑 집에 새든 신부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한 1억 남짓이 있었는데 신부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거의 80% 이상을 레버리지로 참여한 사람. 이 사람은 천재다. 1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5억의 대출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선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화된 시장인 거예요. 자, 변호사님, 변호사님 시장을 조금 오랜 기간 좀 보고 계셨을 텐데,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좀 뭐라고 보세요? 과도한 유동성 과도한 유동성. 으로 인한 시장이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지금 불과 이제 이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 뭐 주식 엄청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 또 집을 살까 말까 또 막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싹 들어가요. 주식 떨어져서. 주식 떨어지고. 우픈 얘기네요. 네, 좀 슬프긴 한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로 막 임장도 다니고 막 보러 다니고 이랬던 게 올 초에 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포기하고 사실은 그냥 일단 주식에 물린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막 늘리고 이런 행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유동성이 시장에는 좀 많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의 한계 상황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만큼 빚이 이만큼 다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고 또 이제 민간 상금융이라고 얘기했던 전세 시장의 규모도 엄청 커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된 사람도 상당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의 규모는 여전히 좀 늘어났고 그 규모에 있어서 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는 이만큼 이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있다.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게 다시 자산에서 현금으로 바뀌려면 여기에 다시 누군가 돈을 쏟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멈춘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도 어렵고 지금과 같이 관망세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은 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도 지나와 보면서 시각이 조금 바뀌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기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원래 부동산을 되게 투자하라고 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적고 또 진드간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일정 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갚는 것도 개인의 어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권장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언제? 몇 년도? 저는 17년 이전. 17년 이전? 까지는 저도 뭐 20대 때부터 뭐 투자도 많이 했었고 집도 사고 팔고 뭐 땅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대한 걸 매입을 멈춘 게 이제 17년도 이후로는 이제 안 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좀 바뀐 건데 기억하실 거예요. 천재 신혼부부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뭐죠? 신랑 집에 새든 신부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부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거의 80% 이상을 레버리지로 참여한 사람. 자기 자본이 이제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또 자기가 모은 돈에서 한 1억 남짓이 있었는데 5억 정도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6억의 집을 샀다. 이 사람은 천재다. 천재.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던 예전에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내 자기 자본하고 대출을 활용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이 레버리지를 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뭐 전세를 놓더라도 이 전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고 하는데 1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5억의 대출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선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화된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갚으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레버리지 일으킨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 속은 쓰리겠지만 문제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본인의 인생이 다 파괴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입장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은 뭐 일단 규제 때문에 LTV 40%까지 만 빌릴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 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6억이라는 대출 제한이 생기기 음. 전까지는 LTV의 4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전체 집값의 40%인데 뭐가 문제가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금액 자체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LTV의 40%라고 해도 뭐 20억짜리의 40%면 8억이잖아요. 뭐 60%까지 빌리면은 12억이고 그럼 개인의 소득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기의 어떤 소득 활동으로는 이들이 LTV를 따지는 이유는 자산을 처분해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40%까지 떨어져도 이 빚은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처분이 안 될 때까지는 그 빚이 자기 거거든요. 근데 그 처분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에 안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뭐 감정평가사라는 좀 직업을 또 갖고 계시니까 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확인하시는 좀 지표나 이런 방향성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방향성만 보지 그 수치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보진 않는 편이고요. 근데 거래 감소라든가 거래량이나 거래 동향 같은 거는 조금 민감하게 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이 과연 집을 사고 있느냐? 부자들이 과연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세 개면 더 많이 벌고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선도하는 집단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의 시장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만약에 예정을 했을 때 어떤 변화를 조금 유심 있게 조금 지켜보실까요? 시장의 어떤 신호는 멈춤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망세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멈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느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방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팔리는 시장이고 그 원하는 가격에 어떤 환가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매매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격의 어떤 변곡점을 가져오는 건데 그게 있으려면 일단 멈추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된다. 자, 사람들은 뭐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평가사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나 보세요? 이런 거죠. 현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결국 사줄 사람도 없고 돈도 빌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시장인데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떤 균형점에서 딱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싼 금액에도 거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금액에도 거래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어떤 표준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면 100건이 거래되는 시장과 한 건이 거래되는 시장을 동일시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30억에 팔렸어. 그러면 이 30억에 사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1000명이 존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면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30억의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그 30억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디가 얼마에 팔렸으니까 이제부터 그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집들은 다 전부 다 그 가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사님이 좀 오랜 기간 좀 시장을 보시면서 자, 시장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구나 뭐 이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뭐가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실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과장된 공포가 조장이 되다 보니까 과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영끌이라는 현상도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영끌이 어떤 이제 경매나 이런 입장에 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계도가 중요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뭐 시청자분들은 아마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뭐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접하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좀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까요?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사실 이제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소비하는, 실제로 살고 있고 소비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본인이 가장 전문가세요. 본인이 근데 그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갖지 못했던 부분, 또는 내가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는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뭐 조언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강조 드리는 건 어떤 상황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본인의 판단에 맞추어서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부터 현재의 시장 진단,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한번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